여러분, 축사에 이어서 여러분들 시나 스필이나 동시 시조 부분에 등단 당선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선 이제 그 시나 스필의 창작의 방향성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책을 세 권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요거는 이제 제가 편저자로 출간한 시작법인데 시중 뭐 교보나 알라딘이나 인터파크 이런 데 판매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문학고를 통해서 등단한 시민들이 정령 시나 스필로 등단했지만 창작의 방향성이나 노하우를 몰라서 고민하는 작가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시중 서점에 나와 있는 유명한 시론서하고 스펠론 기본서를 가지고 몇 달을 저의 어떤 개인 생각과 저희 시를 배경으로 합평, 시평을 병행해서 이 책을 펴냈는데 이게 로스앤젤레스 교포까지도 요청이 와서 특별히 우편으로 보내주신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한 권씩 다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거의 절반이 돼서 몇 권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문단이 여러분들 정의원제 많이 가입하셔갖고 우리 그 재원이 많이 풍부해지고 하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재원에서 출판해갖고 여러분들한테 한 권씩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문예지와 우리 문학고울의 대표적인 문학지랄 수 있는 시선집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문예지는 6개월 과정을 통해서 시나 스필이나 동시나 시조 부분에서 당선되신 작가님들의 작품을 모아서 제가 인터뷰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증표가 되는 사람으로 치면 호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소중한 하나의 족보로서 역할을 하는 시집이다. 요거는 자체 소비입니다. 뭐 알라딘이나 요거 영풍, 뭐 인터파크 이런 데 시판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소용으로 한두 번씩 보관하고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소중한 분들한테 여러분들 말로만 내가 시인이나 스킬이 있다고 하면 안 믿어주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족보로서 증명자로서 소중한 역할을 하는 자료집이다. 공동시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이겠죠. 문학고울은 고향은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죠? 미우나 고우나 내 친정이요 내 뿌리라고 제가 축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열애를 거쳐서 13번째 우리가 시선집을 펴내고 있는데요. 요거는 등단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시나 스필이나 동시나 시조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인문학상을 타고 요 13선집에는 많이 참여를 못하셨을 거예요. 한두 번 정도 빼고 우리가 369, 11화에서 1년에 4번 정도 출간하는데 기성작가 자격으로 여러분들 참여를 통해서 요거는 시중 서점에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과 작품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통로를 우리 문단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문학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1년에 4번 출간을 뛰어넘어서 2달에 한 번씩 출간될 수 있는 월간지가 되고 궁극적인 우리 목적은 요게 월간지로 우뚝 서는 날 우리 그 문학고울의 명품 문단은 함께 정상에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잠깐 드립니다. 자, 시부터 제가 총평을 좀 할까요? 스킬부터 총평을 할까요? 자, 오늘 작가 대상을 받으신 박영범 시인의 소리를 듣는 노인과 장마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시의 전문을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우리 심사위원들 합평을 통해서 내놓은 그 심사평에 대한 핵심 부분만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소리를 듣는 노인. 소리를 듣는 노인의 감각들은 시인의 깊은 사유와 생에 대한 깊은 고찰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낮은 곳에 새들어도 생의 환기통에는 살 만큼 적당한 공기가 흘러든다에 시인은 환기통과 공기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살 만큼 적당한 공기에 생생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장마라는 작품에서는 세탁을 끊는 의류처럼 구겨짐을 펼치며 모퉁이 바다 사람들은 빠져나왔다. 화자의 시선은 빼어난 문장력으로 생생한 모습을 눈앞에 펼치게 하고, 시간과 나이에 대한 감각은 이 작품의 어떤 중복을 보이면서 시인의 지금과 같은 개성을 돋보이고, 또 그 세탁을 끝난 의류처럼 구겨짐을 펼치며 모퉁이 바다 사람들 빠져나왔다. 이런 부분은 하나의 그 빼어난 문장력으로서의 평가할 만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뭡니까, 우수상을 받은 임주화 시인님의 안부라는 시와 바람막이라고 하는 시를 전문을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제약상. 심사평을 보면 안부라고 하는 시는 인간 가장 내면적인 어둠과 절망을 표현했다. 이렇게 우리 심사위원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신이 그리울 때 하늘을 찢었다. 이런 표현은 화자의 고통은 크고 무거우며 솔직하고 직선적인 표현력, 파괴력 있는 표현의 시어들이 돋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람막이에서는 그 임주화 시인의 솔직함이 빛이 나고, 문학의 치유력은 시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처음부터 바람막이 없이 태어났다. 그래서 시작된 고백은 엄마는 아빠의 팔을 꽂고 엄마는 나의 웃음을 꽂고 나는 연필을 꺾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적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간결한 비유와 연결성에 돋보인 시인의 자질이 빛이 난다. 이런 표현을 우리 심사위원들이 합평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칼빈대 우리 인문학 박사님인가요? 이가령 시인님께서 오늘 그 수상의 여기는 받지 못하셨지만, 땅속의 일이라고 하는 시 당선작하고 봄날이라는 시 부분을 잠시 인용해 보면, 왕관에 매달린 고분옥의 등걸잠에 실 같은 희미한 빛에도 몸을 떨었다. 여기서 등걸잠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생경하고 낯설죠. 옷을 입은 채 이불을 안 덮고 아무데나 쓰러져 자는 모습을 왕관에 매달린 고분옥의 등걸장의 실 같은 희미한 빛에도 몸을 떨었다. 뭐 이런 표현. 그리고 봄날, 울지 마라 사랑아, 봄날은 그렇게 가는 것. 소리 없이 다가와 목련의 혓바닥처럼 끈질기게 매달려. 아주 이 표현이 여러분들 생경하고 낯설고 멋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이 시인으로 수필가로서 수필이 뭡니까? 시인이 뭡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될까? 자, 시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내려오면, 오늘 그 초평에 나태주 시인님의 표현을 좀 많이 좀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거창하게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감정을 글로써 압축해 표현한 글이 시다. 이렇게 나태주 시인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를 쓸 때 가장 금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사물의 현상과 어떤 사물의 모습을 직접적이고도 다혈적인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눈이 내린다. 하얀 눈이 내린다. 이를테면 벚꽃이 떨어지며 벚꽃이 바람에 떨어지고 있다. 자, 이거는 사물의 현상을 그대로 옮긴 거죠. 직접적 알적 표현이죠. 자, 이거는 누구나 표현하고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시인의 관조적인 자세. 자, 우선 사물에 대해서 관찰자의 모습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의 힘이 들어갑니다. 상상력이 들어갑니다. 의미 부여가 들어갑니다. 사물에 대한 정신의 옷을 입힙니다.
자, 그 다음에 엠파시가 들어가죠. 감정이입, 엠파시. 영국 발음으로는 엠퍼시라고 얘기하죠. 감정이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비유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적 진술이 이루어졌을 때 멋진 시가 탄생이 된다. 자,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그 강의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인용하고 소개해 보면 엠파시 기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감정이입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물을 볼 때, 일반인들은 내가 발밑에 풀이 있으면 풀잎이 무성하게 자랐구나, 이런 관점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요. 그죠? 나무를 보면 저게 나무구나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시인의 관조적인 눈, 그 다음에 상상력, 의미부여,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정신의 옷을 입히고 거기에 에파시라고 하는 감정이입이 결합됐을 때 시는 아주 독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시로 탄생이 된다. 그래서 시의 눈에는 발밑에 풀을 보고 예쁜 애들이 모였네, 이런 사유의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객체에 대해서 나무를 볼 때 그냥 나무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 나무가 나의 삶과도 비슷하네, 이런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와 소통 속에 공감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시적으로 진술됐을 때 엠파시의 기법은 성공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시가 불꽃이라는 시가 되겠죠. 자주 보아야 예쁘다. 잘 아시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리고 또 나무에 대한 시가 탄생이 됩니다. 나무는 뭡니까? 나무가 내 자신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나태주 시인은 나무라는 시를 보면서 나무가 막 나한테 얘기하는 걸 갖다가 받아 적었다 그래요. 자, 제가 100% 외우진 못해도 대략 스토리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무. 나한테 너 허락도 없이 가슴을 주고 마음을 주고 너 허락도 없이 마음을 빼앗겨서 그 마음 거두지 못하고 들판에 서성이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나무되어 울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엠파시적인 기법이 강하죠. 나무하고 나하고 어떻게 합니까? 소통하는 거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죠? 나무가 막 얘기하는 거를 받아 적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대표적으로 내가 사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정호승 시인의 대표적인 수선화라고 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외롭다고 하지 마라.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이다. 눈이 오면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검은 보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그죠?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대요. 정호승 작가가 수선화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물에 대해서. 그죠? 새도 나뭇가지에 외로워서 매달려 있고 너가 냇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워서고 산들도 외로워서 마을에서 한번 내려오고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는 거 봤어요? 그죠? 그러나 이게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창작할 때 여기서 김주대 시인의 줏대라고 하는 이론이 나와야 돼요. 줏대라는 얘기는 그냥 시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주대 시인의. 김주대 시인이 뭐라 그랬죠?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3차원 4차원의 시를 써보고, 그죠? 높은 건 낮고 짧은 건 길고 길은 건 짧고 진실은 거짓되고 거짓은 진실되고 아름다운 건 추하고 추한 건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튀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말이 되잖아요.
정호성 시인이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산끈을 또 애로워서 마을에 한 번씩 내려온대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산끈을 마음이 돼봤어요? 그러나 시인이 그렇게 사유하고 상상력을 통해서 엠파시가 들어가고, 그죠? 비유를 통해서 함축, 응축, 농축됐을 때는 이런 시적 진술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물의 현상이나 사물을 갖다 시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대로 열거적, 말적, 직접적인 표현하면 안 됩니다. 눈이 내린다. 눈이 하얗게 내린다. 눈이 하얗게 내리죠?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살찐 눈이 내린다. 자, 개나리가 노랗다 얘기를 합니다. 자, 사물의 실체를 보면 개나리가 노래요, 안 노래요? 노랗죠? 그런데 시인의 마음과 정서와 상상력에는 예쁜 개나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밤은 어둡죠? 어두운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시인이 밤은 어둡고 어쩌고저쩌고 시적 진술을 해나가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지 시를 안 읽는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시 부분은 시인은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어두운 밤을 수척한 밤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가셨죠? 우리가 벚꽃이 이제 뭐 봄에 피지 않습니까? 막 난리죠? 벚꽃이 바람에 날리면 떨어지고 있다. 굉장히 1차원의 앨범 거 직접 갖고 옵니다. 그러나 시인이 시적 진술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벚꽃이 낙하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진술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일반인과 시인의 차이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라페주 시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거를 SSEI 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시를 쓸 때는 여러분들 short, 짧게 써라. 두 번째, simple, 간명하게 써라. 간결하게 써라. 세 번째, easy, 쉽게 써라. 네 번째, impact, 충격요법이 있어야죠? 그죠? 아마 동시도 아마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쓰되 이런 범주로 쓰면 여러분들은 좋은 시를 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바다 도요라고 92세에 할머니가 시를 썼어요. 이분은 청산가부가 돼서 오랜 삭바느질을 하면서 이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92세 때 아들의 권유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뭐 힘들다고 뭐 포기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바람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을 들지 않아. 그런데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죽을 것 같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살아보고 견디니까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런 시를 썼거든요. 이 약해지지 마 시가 92세에 시를 써갖고 98세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150만 부가 팔렸어요.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대만, 한국에서. 사실 시라는 부분은 사실 독자의 눈높이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시춘문예를 겨냥해서 고도의 난숙을 해독하듯이 시를 쓰는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시를 써서 본인의 어떤 치유의 힘을 통해서 독자와 교감을 하고 독자의 사랑받는 베이스는 뭐냐면 SSEI 요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은 시인님의 올라갈 때 안 보이는데 내려올 때 보이는 그 꽃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 표현은 정말 논문을 써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도 올라갔죠. 고은 시인님이 너무나 압축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올라갈 때는 교만과 거만 때문에 짓밟고 배신 때리고 상처 주면서 올라가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 절대적인 게 있습니까? 세월은 벼라고 흐르죠? 내려오다 보니까 아름다운 지천에 깔린 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겸손하고 나 자신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사물을 접할 때 간접적인 태도를
지향한다. 그리고 의미부여와 상상력을 또 사물에 대한 정신의 옷을 입힌다. 그 다음에 엠퍼시, 감정이입을 통해서 또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알죠? 여러분들 비유법, 주기법이라든가 메타법, 은유법이라든가 의라 가정이라든가 풍자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토해냈을 때 좋은 시가 탄생입니다. 자, 다음 수필입니다. 어머니 자궁 같다면 수필은 그 자궁에서 태어난 아들, 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주제 설정에 대한 객관적 논리적 변을 우리가 산문이라 그리고 수필은 과거의 체험적 경험적 사실을 북가는 형식의 자유로운 필체로 자기 독백적 진술을 해나가는 게 수필입니다. 자, 오늘 이민영 시인님 어디 계시죠? 자, 오늘 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필 부분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수필은 성경 후정이다. 항상 수필을 쓸 때 앞구를 잡아야 돼요. 그죠? 서론, 본론, 변론. 과거의 체험적, 경험적, 사실적. 인트로 부분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본론 부분에 인문학적인 소양과 결합해서 과거의 체험적, 경험적, 사실적 그런 독백적 진술을 할 때 자기의 신념과 자아와 가치와 철학이 결합이 돼서 결론 부분에는 뭐냐면 결국 자성과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죠? 어떤 미래의 삶의 어떤 비전을 실천하는 글이 수필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필을 얘기할 때는 또 간단히 사후성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체험적 경험적 사실을 지금의 순간에서 소환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수필은 항상 쓸 때 항상 결국 문장의 결국 부분은 그러합니다로 여러분 항상 수필은 써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듯한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수필은요. 뭐뭐인 것 같습니다. 뭐뭐인 듯합니다. 뭐뭐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독백적 진술이기 때문에 항상 결국의 어미종별은 뭐뭐이다라고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민영 수필가가 오늘 작가 대상을 받기까지 자 김춘수의 꽃 부분이 등장합니다. 서론 부분에 자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한테 와서 꽃이 됐다고 했어요. 애완식을 받습니다. 희출을 받습니다. 반려견이지만 육이 됐어요. 그 새천사를 갖다가 막 긁으면서 환하게 그죠? 자기를 반깁니다. 우리 화자를 반깁니다. 눈빛이 맑고 깨끗해서 자 입양을 합니다. 애의 이름이 영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자가 슬프거나 우울한 표정하면 배를 깔고 애교도 부리고 뭐 이렇게 샤워를 시켜주면 좋아서 수고를 물고 다니고 그런 부분을 얘기해요. 이질의 다름이 꽃으로 필 때가 이제 수필의 제목입니다. 이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과 다양성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휴머니즘 속에 서로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했을 때는 하나의 꽃으로 피어난다. 이런 제목입니다. 또 하우토마라고 하는 말리 아프리카 소년의 그 후원자로서 10여 년 전부터 13년 전부터 후원을 해왔어요. 근데 솔직히 본인이 얘기합니다. 후원은 그냥 남한테 생색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후원을 했는데 이 후원자인 그 아프리카 소년의 순수와 진실된 면을 보고 나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부분. 또 시추를 입양하고 나서 또 뭐 어디 놀러 가서 이렇게 낯선 사람이 저거 하면 막 물려고 하고 본인을 보호해주고 어떤 이런 부분. 그런 삶 속에서 처음에는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돈 많은 사람이 뭐 이렇게 뭐 키우고 그냥 생색내는 거다 이런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질적인 다름과 어떤 문화적인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마음의 벽을 두고 거리감을 두지만 이것이 좀 뭔가 소통과 공감 속에서 뭔가 이렇게 서로 휴머니즘적인 이런 부분이 빛났을 때 그것은 꽃으로 피어났다. 그리고 영재와의 삶은 13년이 됐고
그리고 하우토마하고의 후원 이런 관계는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질의 다름에서 뭔가 사랑의 눈빛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섰을 때 꽃으로 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수필의 그 뭐라 그럴까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진실, 그리고 수필이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조미료치고 가식적인 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충실한 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으로 수필은 항상 여러분들이 쓸 때 하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우.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또 자성과 성찰을 통해서 앞으로의 자기의 삶의 비전적인 가치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것이 서론, 본론, 결론 속에 명확히 드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악보와 틀에서 여러분들이 시나 수필을 쓰면 누구나 훌륭한 시인이자 수필가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총평을 이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